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론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행복한 마음 출판사 이채윤 지음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이 만든 부자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렇다. 나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주를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신다. 하나님은 숭배되어야 하며 그에게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며 이 세상에서의 행실에 따라 저 세상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프랭클린. 미국의 기본을 세운 믿음의 사람. 성공한 사업가, 신문 발행인, 미국 최초의 회원제 도서관 설립, 프랭클린 고요율 스토브 발명, 멕시코 만류 발견, 최초의 가로등 설치, 이중 초점 안경 발명, 번개와 전기의 동일성을 입증하고 피레침 발명, 인지조례 철폐 및 식민지 자주 조세권 획득, 미국의 우편 제도 개혁 및 소방서 창설, 서머타임 제안, 미국 독립선언 기초, 미국 헌법 기초 작업 참여, 펜실베니아 대학교 설립. 이것은 $100짜리 지폐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이 평생을 걸쳐 이룩한 업적이다. 실로 한 사람이 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고 광범위하다. 박학다식하고 대단한 노력가였던 그는 사업가, 언론인, 정치가,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 철학자, 저술가로 활동하며 이처럼 많은 업적을 남겼다. 프랭클린은 미국이 태동하던 시기인 18세기에 활동한 아주 오래전의 인물이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며 역할 모델로 삼고 있다. 청교도의 후예답게 합리적인 신앙인이었던 그는 자유를 사랑하고 과학을 존중했다. 그는 미국식 실용주의를 창시한 실용주의의 교사로서 가장 미국적인 최초의 미국인, 가장 성공한 미국인으로 꼽힌다. 또한 미국 독립을 이끌어내고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져 미국의 정신은 프랭클린 정신이라고 불릴 만큼 높이 추앙받고 있다. 프랭클린은 $100 지폐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화려한 경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묘비에 인쇄인 프랭클린이라는 글자만 남겼다. 84살에 사망한 그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묘지는 필라델피아 시내에 있는데 지금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가난한 어린 시절.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 프랭클린. 어린 시절의 교훈. 프랭클린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산딸기를 따러 갔던 일이 있었다. 산에 도착해서 열심히 산딸기를 따고 있는데 한 친구가 소리쳤다. 야, 저기에 산딸기가 더 많다. 그러자 아이들이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갔다. 한참 후에 다른 친구가 외쳤다. 이리 와, 여기는 온통 딸기 천지야. 아이들은 또 그리로 달려갔다. 벤저민은 산에 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딸기를 딸 때는 처음에 따기 시작한 곳을 다 딴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면 힘만 들고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처음 따기 시작한 곳에서 충분히 딴 후에 다음 장소로 옮겨가거라. 과연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버지의 가르침은 옳았다. 돌아올 때 각각 딴 딸기를 비교해보던 친구들은 모두 놀랐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산딸기를 땄던 벤저민의 바구니에 딸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프랭클린의 아버지는 한우물을 파라는 교훈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아들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의 나이 7살 때였다. 어느 날 호루라기 부는 소년을 만났다. 그는 호루라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털어서 호루라기와 바꾸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신이 나서 호루라기를 불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호루라기를 얼마에 샀는지 알게 된 형과 누나들이 4배나 비싸게 샀다고 그를 놀려댔다. 그는 분해서 엉엉 울고 말았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해서 호루라기 부는 것이 재미없어졌다. 어린 시절의 이 같은 기억은 프랭클린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 절약은 미덕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훗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프랭클린은 평생 전도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강조하며 살았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청교도의 후예. 벤저민 프랭클린은 1706년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17자녀 중 10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1682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의 후예였다. 당시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은 대부분 칼빈주의 프로테스탄트들이었는데 벤저민의 아버지 조사이어 프랭클린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조사이어는 자유를 누리는 것과 더불어 종교적 신념을 펼치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말하곤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고 벤저민은 아들로서는 막내로 태어났다. 벤저민의 부모님은 가난하기는 했지만 모두 건강한 체질이라 한 번도 알아누운 일 없이 아버지는 89살, 어머니는 85살까지 살았다. 그것은 소식을 하고 몸에 밴 규칙적이고 경건한 절제된 생활을 한 덕분이었다. 다정한 부부였던 그의 부모는 55년간을 함께했다. 수입도 많지 않고 재산도 별로 없었지만 근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많은 자녀들을 다복하게 키웠다. 벤저민의 아버지는 식구들과 식탁에 마주 앉을 때면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유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슬기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린 벤저민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결코 흘려듣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유용성이었고, 둘째가 현명함, 셋째가 착함이었다. 벤저민의 집안은 일찍부터 개신교를 믿었다.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신의 존재와 천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섭리를 믿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흐뭇하게 여기는 봉사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과 덕으로 행하는 일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시, 또한 하나님이 가장 흐뭇하게 여기는 봉사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과 덕으로 행하는 일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어린 시절 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다음 구절을 좋아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린 학구파, 어린 벤저민은 7살 때 라틴어 학교에 입학해서 일찍 그를 깨우치고 우수한 성적을 올렸지만 비싼 학비 때문에 결국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로서는 돈이 많이 드는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신 그는 작문과 수학을 가르치는 사숙에 보내졌다. 작문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그곳에서 훌륭한 작문법을 터득했고 그것은 나중에 그가 저술가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수학에는 별로 취미를 붙이지 못했다. 그리고 수학에 취미를 붙여가던 10살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사숙에 들어가는 돈마저 댈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벤저민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공장에 나가 양초와 비누를 만들어 파는 일을 도와야 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하향세를 그려 수입이 줄어들었던 탓이었다. 그로 인해 벤저민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했다. 벤저민이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방을 펄펄 끓는 솥에 넣고 하는 작업이라 어린 그에게는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런 고된 일이 싫었다. 바다를 동경했던 그는 남몰래 선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워나갔다. 그는 수영을 잘했고 보트나 카누를 탈 때에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을의 지위를 맡고 내서 바다에 나가면 선원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벤저민은 아버지를 돕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아들의 마음을 다잡았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언 8장 29절에서 33절. 그것은 힘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보람이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으로 그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인과 상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벤저민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학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책을 좋아해서 거의 독학으로 공부했고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독서를 하며 보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잘하지 못했던 수학 때문에 간혹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던 그는 다시 수학책을 꺼내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때 인쇄소로 첫 발을 내딛다. 미래에 대한 제한된 전망과 희망 혹은 두려움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어려움으로 바뀐다. 프랭클린, 형의 인쇄소에서. 벤저민은 12살이 되던 해 형 제임스가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당시 바다를 동경하고 있던 그는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꿈인 선원이 되어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벤저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고 산책을 갈 때 가끔 그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벤저민에게 벽돌 공장, 도기 공장, 대장간 등을 보여주며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를 썼다. 바다는 위험하고 거칠기만 한 곳으로 여겼던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인쇄공으로 일하던 큰아들 제임스가 인쇄소를 차리자 형에게 벤저민을 맡긴 것이다. 너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찍는 그 일이 적성에 맞을 거야. 형을 도와서 열심히 해보거라. 과연 인쇄소 일은 그의 적성에 맞았다. 형은 영국에서 인쇄기와 활자를 들여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벤저민은 12살밖에 안 되었지만 일을 빨리 배워 금방 숙련공이 되었고 형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형에게서 일을 배우는 한편 독학으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라틴어를 익혔고 여러 분야의 책을 찾아 읽으며 지식과 교양을 쌓아갔다.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좋은 책을 접근할 기회도 예전보다 많이 생겼다. 그는 책방의 전원들과 친해지면서부터 많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린 소녀는 자신의 장기인 글쓰는 기술을 다듬어 나갔다. 그 무렵 그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시를 짓고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글을 쓰는 능력을 어떻게 터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무렵 나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런던에서 발행하는 스펙테이터라는 잡지를 발견했다. 전에는 도무지 본 적이 없었던 잡지였다. 나는 그것을 사서 읽고 또 읽었는데 그것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 실린 글들은 모두 문체가 우아하고 감칠맛 넘치는 것이어서 가능하면 본받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몇 페이지를 선택해 문장마다 요점을 머릿속에 새기며 적어놓곤 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이번에는 그 책을 덮어놓은 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다시금 본문의 내용을 적어 나갔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 원문과 내가 작성한 글을 비교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는 바로잡을 수 있었다. 얼마 후 그 글을 잊어버릴 때쯤에는 다시 그것을 원문으로 바꾸어 보았다. 이런 노력 끝에 갖추게 된 글 쓰는 능력은 곧 빛을 발했다. 형이 뉴 잉글랜드 커런트라는 신문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발간된 신문이었는데 그는 그 신문에 많은 기사를 실어 인기를 얻었다. 절제의 미학을 배우다. 벤자민이 16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그는 영국의 채식주의자 트라이온이 쓴 채식이 몸에 좋다는 책을 읽고 채식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원래 음식에 대해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기도 했는데 그는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절에 맞는 것인지 철이 지난 것인지, 벽에 어울리는 것인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그렇게 토연했던 탓에 식사를 마친 몇 분 후에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도 거의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 프랭클린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형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야단을 쳤다. 하지만 그는 매주 자기에게 드는 식비의 절반만 주면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했고 형은 승낙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랭클린은 형이 주는 식비에서도 절반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프랭클린은 형과 직원들이 점심때 멀리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며 낭비하는 시간도 절약하고 남은 음식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채식이 가져다준 절제의 미학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남은 돈으로 책을 사서 모았다. 그리고 좋은 점은 또 있었다. 형이나 그 밖의 사람들은 인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혼자 가볍고 빠르게 점심을 해치울 수 있었다. 내가 먹은 것은 비스킷 한 조각, 빵 한 조각, 건포도 한 줌, 과자 가게에서 만든 과일 파이 한 조각, 물 한 잔이 고작이었다. 그러고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공부를 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절제하자 머리도 깨끗해지고 이해력도 빨라져 지식이 놀랄 만큼 증진되었다. 이 일은 결국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돈을 아끼게 되었고 그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적은 양의 식사로 머리 회전이 빨라져 공부에도 커다란 진전이 생긴 것이다. 보스턴을 떠나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형과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된 원인은 프랭클린의 글이 좋은 평판을 받은 데 있었다. 형은 동생이 어린 나이에 지나친 호평을 받게 되면 건방져질 것이라 생각해서 그를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형은 자신이 형인 동시에 주인이고 프랭클린은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프랭클린으로서는 잘못한 일도 없이 형에게 가혹한 대접을 받는 것이 불만이었다. 프랭클린이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자 형은 건방지다는 이유로 때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결국 형제는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형은 그가 다른 인쇄소에 고용되는 것이 두려웠던지 인쇄소 주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프랭클린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프랭클린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때의 일로 인해 프랭클린은 훗날 모든 압제에 대한 증오심이 일생 동안 내 마음에 박혀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형과의 고용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도시인 뉴욕으로 갈 작정을 했다. 아버지도 형을 두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던 책을 팔아 여비를 만든 뒤 몰래 배를 타고 떠났다. 사흘 후 뉴욕에 도착한 17살 소녀는 소개장은 물론 돈조차 없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뉴욕 거리를 걸으며 몹시 쓸쓸해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그 당시 가졌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보스턴을 처음 떠나왔을 때의 일이다. 블로크 섬에 이르자 사람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대구를 꽤 많이 잡아 올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생명이 있는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고기를 낚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종의 살생이라고 여긴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물고기도 사육을 정당화할 만큼 우리를 다치게 한 적이 없고 또 그럴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럴듯한 생각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나는 전에는 물고기를 아주 즐겨 먹었었고 더구나 프라이팬에서 뜨겁게 튀겨지는 냄새는 여간 군침이 도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나의 채식주의와 물고기를 먹고 싶다는 유혹 사이에서 방황했다. 그런데 생선의 배를 갈랐을 때 그 속에서 대구보다 조금 작은 물고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생각했다. 물고기도 서로 잡아먹는데 인간인 내가 왜 물고기를 먹지 못한단 말이냐. 그리고 나는 대구를 기분 좋게 실컷 먹었다. 가끔 생각난 듯이 채식주의자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생선을 먹었다. 이성적인 동물이란 참 편리하다. 할 생각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붙이거나 찾아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훗날의 프랭클린을 만든 것 같다. 런던에서의 생활. 보스턴을 떠나 뉴욕으로 간 프랭클린은 쉽게 취직이 되지 않자 약간 실망했다. 이미 자신은 뛰어난 인쇄 기술을 가진 인류 직업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뉴욕을 떠나 필라델피아로 향했다. 다행히 필라델피아에서 취직이 되었고 주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직접 인쇄소를 차려서 경영해보라는 주위의 권유와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1724년 인쇄소를 차릴 준비를 하기 위해 런던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은 그저 말뿐이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그는 런던에서 인쇄소 일을 하며 기술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곳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다. 맥주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한 인쇄공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술값으로 5실링을 내놓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했다. 프랭클린은 지나친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 주인에게 그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주인도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돈을 내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일로 프랭클린은 인쇄공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어 많은 골탕을 먹었다. 가령 잠시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활자를 헝클어 놓고 페이지를 뒤바꿔 놓는 등 그가 하던 일을 망쳐놓는 것이었다. 프랭클린은 2, 3주일을 버티다가 결국 돈을 내놓고 말았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작은 일에 끝까지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옹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그는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인쇄소의 규칙들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 일만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성취시켰다. 특히 그는 자신은 이제부터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술값을 내지 않겠다는 선언을 냈다. 하지만 50명에 가까운 직공들 모두 대단한 맥주고래였다. 사실 술을 마시면서 일하는 것은 능률 면에서도 좋지 못했다. 프랭클린이 커다란 활판을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층계를 오르내리는 반면 다른 직공들은 달랑 하나만 들고 다녔다. 그러자 그들은 맹물만 마시는 미국인이 독한 맥주를 마시는 자기들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인쇄 일을 하는 한 친구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그것도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치즈와 빵과 함께 한 잔,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잔, 점심을 먹으면서 한 잔, 오후 6시쯤에 한 잔, 일을 마치고 나서 한 잔, 이런 식이었다. 프랭클린은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힘든 일을 하자면 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마셔댔고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임금의 절반을 술값으로 지불했다. 다른 직공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와 비슷했다. 그러니 그 가난뱅이 직공들은 언제나 그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이제 그런 일에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동료가 말했다. 오늘은 우리와 맥주 한잔하지 그래. 매일 맹물만 마셔서야 되겠는가? 프랭클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 맥주를 무엇으로 만드는 줄 아는가? 맥주의 99%는 물이라네. 자네는 지금 가공품을 마시고 있고 나는 그 원료를 마시고 있는 셈이야. 이처럼 프랭클린은 물만 마시며 절약의 정신을 실천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그는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현명한 청년이었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시편 140, 12.